네, 오늘은 중국을 만나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운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혹은 수도 베이징에 있어서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재인식이 될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수양제 대운하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명청 시대의 대운하, 그다음에 세 번째는 19세기에 이제 드디어 운하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운하, 끝난 지 알았던 운하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보여주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제 대운하인데요. 이 수양제 대운하는 역시 대운하의 탄생입니다. 중국에 수많은 운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하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운하, 인공 운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앞에 대자라고 붙어있는 Great Canal 혹은 Grand Canal, 중국말로는 대운하, 따윈허라고 하는 이런 말이 붙을 수 있는, 앞에 대자를 붙일 수 있는 거의 시작은 수양제부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많은 운하가 있죠. 심지어 여러분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런 운하 생각나시죠? 그 앞에 대자 붙이는 거 봤습니까? 수에즈 대운하, 파나마 대운하, 그런 말 뭐 안 붙입니다. 이 앞에 대자가 붙는 건 역사적인 관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길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이번 중국을 이해하다의 첫 번째 강의 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파란색 라인은 수양제가 뚫었던 운하고요. 이 빨간색 라인은 쿠빌라이 칸 때 뚫기 시작해서 영락제 때 재건해서 원명청이었던 운하, 대운하입니다. 이른바 경항 대운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대자가 붙어 있는 이 말이 붙은 건 수나라 때부터고, 자, 이때 이제 수나라 때의 대운하가 뚫린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뚫은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돌아서 뚫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운하 하나 뚫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까? 사실 여러분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운하 뚫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봤자 길이가 100km 전후입니다. 근데 이 중국 대운하는요, 기본이 1800km, 2000km가 넘어요. 이게 또 19세기 일이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다 최근의 일이죠.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중국의 대운하는 지금부터 1300년 전에 2000km가 넘는 운하를 뚫는다?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이런 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맥이에요. 중국이 어디가 통일이 안 된다고요?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를 갖다가 힘으로는 하나로 만들 수 있지만 힘으로 하나로 통일한 거는 그건 진정한 통일이 아니죠. 민심이 통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연결이 되려면 왕래가 자유로워야 되고 물자가 통해야 되고 정보가 통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바로 대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아래에 수양제가 뚫었던 이 운하는 크게 두 가지 루트인데, 남쪽에 있는 강남과 낙양, 루오양을 이었던 게 통제거고요. 이렇게 이었던 이 통제거는 낙양까지 물길이 이렇게 쭉 이용한 다음에 낙양에서 다시 지금의 그 당시의 수도였던 서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도로 물자를 공급한다. 이게 운하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영제거가 위에서 지금의 베이징 지역까지 가는데 이거는 우리의 역사와도 관련이 돼 있죠. 바로 고구려 침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전쟁하는데 그냥 갑니까? 군수물자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육로를 통해서 간다는 거,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과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운하가 뚫리면 편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수도로 물자를 유통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하기 위한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뚫어요. 그러나 그 운하에 대해서 크게 상반된 평가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수양제가 운하를 뚫고 나서 수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수나라가 운하를 뚫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 마침 운하를 뚫었는데 우연히 망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제 생각에 의하면, 자, 일단 운하를 뚫으면서 어마어마한 인민들을 동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운하 뚫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00km가 넘는 운하를 굴삭기 하나 없이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운하를 뚫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백성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수도를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과 전쟁을 위한 목적, 이건 오로지 통치자들의 목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고구려 침공을 3번 했는데 3번 다 실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자, 운하를 뚫어서 망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운하가 뚫은 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맞아요. 그런데 운하를 뚫었다고 100%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나라 이후에 들어섰던 당나라는 그 수나라가 뚫어준 운하 덕분에 부강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요. 의미가. 당나라는요, 사실은 자기네들은 힘 안 들이고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수나라가 이미 운하 뚫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하 활용해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따라서 운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바뀌는데, 어쨌든 수나라 때는 수양제가 이거를 끼웠고, 그러고 나서 고구려 침공까지 하는 야욕을 부리다가 3번 다 실패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단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제의 대운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라고 이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단추는 잘만 끼워지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국민 통합 내지는 남북 통합, 경제 발전, 새로운 활력 동원의 계기가 됩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제가 그걸 드려드리기 위해서 원명청 시대의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한국에서는 고려와 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명청은 일치일란의 역사에 의하면 치세예요. 통일된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왕조가 원, 명, 청 500년이 넘도록 600년이 넘도록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그렇게 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적 기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일된 국면이 3단계가 이어지려면 동서의 통일과 남북의 통일이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이 다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남북의 하드웨어가 바로 대운하라고 하는 거죠. 자, 원명청 시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대일통의 기초를 마련했다. 둘째, 그래서 해양으로의 욕구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몽골 제국은 분열 시대를 통일해 나갑니다. 그 통일을 이루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원나라를 만든 건 쿠빌라이 칸이죠. 수도를 북경에다 세웠어요.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운하를 다시 뚫었죠. 경항대운하예요. 그랬더니 대일통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루트가 경항대운하죠. 자, 이거를 위에서 보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90도로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자른 단면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보여지는 대운하 단면도입니다. 오른쪽 끝은 항주가 있죠. 왼쪽 끝은 베이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얼마 안 돼 보이는 거리이지만 실제로는 1800km에 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길이가 아니에요. 고도 차이입니다. 자, 높이가 운하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 45m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물이 어디에서 흐르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은 1cm만 높아도 높은 곳에서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자, 45m가 올라간다는 건 물이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일렬로 흐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토목공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런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배가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때론 배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루려면 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배는 이렇게 못 가요, 그렇죠? 이렇게는 절대로 못 갑니다. 반드시 이렇게만 갈 수 있는데 고도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1300년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사실 역사의 불가사의 같은 일들인데 어쨌든 이걸 이루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운하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모든 강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고동저라는 지형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 북경의 대운하도 보면 북경을 통한 대운하도 보면 크게 5개의 강이 흐릅니다. 자, 맨 위에 베이징을 경유해서 나아가는 강을 해하, 그 다음 중요한 강이 황하, 그 다음에 아래로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회수, 근데 그 아래가 양자강,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전단강이에요. 근데 이 황하가 한번 물길을 크게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지금 산동반도가 있으면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는 남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면 크게 6개의 강줄기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5개의 큰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그래서 물자 유통이 쉽습니다. 남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남북을 대운하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로 흐르는 5개의 강을 남북으로 딱 연결하니까 이게 마치 지하철 9호선 라인을 우리가 골드 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중요한 라인을 갖다가 다 관통하잖아요. 사람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런 루트가 바로 대운하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명청 시대의 이 경항 대운하는 남북으로 흐르는 5개의 큰 강을 십자가 교차로처럼 띵띵띵띵띵 연결하니까 말 그대로 제국을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마치 그 핏줄기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연결이 되지 않아야 될 강남과 북경을 연결하는 운하가 유통이 되면서 북경 너머는 유목세계잖아요. 강남 지역은 아주 대표적인 정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주와 유목세계는 옛날부터 계속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연결, 즉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이걸 뭐가 시켜줬다고요? 바로 대운하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세계와 정주세계를 연결하고 통합하면서 원나라의 거대한 제국이 명나라가 될 때에도 수도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되면서 그대로 시스템이 유지가 됐고요. 명나라가 망하고 만족이 들어왔을 때도 놀랍게도 동일하게 수도를 북경 똑같이 만들고 경항대운하를 강조함으로써 원, 명, 청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고 모택동이 또 북경에다 수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운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까지는 잘 운영이 되던 이 대운하가 갑자기 1800년이 되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하, 인공수로인 운하에 물을 대주던 황하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그림은 청나라 시대 때 황하의 제방이 터져서 그 제방을 막기 위해서 개미떼처럼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막 해서 인해전술로 제방을 쌓고 다시 치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19세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면서 19세기 중엽이 되면 드디어 황하가 물길을 산동반도 남쪽에서 산동반도 위로 바뀌고요. 청나라는 당시에 아편전쟁 이후에 계속된 서구 열강의 침입에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내부적인 기강이 쇠약해지고 또 태평천국의 난을 통해서 완전히 남경 지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더 이상 수리, 즉 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하 이제 드디어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 19세기에 새롭게 대운하를 대체하는 유통로가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는 철도가 생기면서 운하가 갔던 길들을 철도가 칙칙폭폭 하면서 어마어마한 동력으로 가고요. 또 하나가 기선, 스팀십입니다. 스팀십.
바다를 통해서 기선이 운행합니다. 기선과 기차가 나오면서 대운하가 갑자기 확 죽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던 그 서양 학자가 있습니다. 마크 엘빈이라고 하는 중국 사학자가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는 기술적 속박에 걸려들었다. 영어로는 technological lock-i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술적인 속박이란 무슨 뜻이냐? 마크 엘빈이 얘기하는 걸 설명을 하면 비록 그 기술력,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최고는 아닌데 한동안 이전 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최고를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자본과 인력을 쏟아야 되는 덫에 걸린 상태를 이끌어서 기술적 속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운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요. 자, 15에서 18세기 동안 너무 운하가 잘 유지가 된 거예요. 실제로 명나라, 청나라 때 명과 청은 세계 제국이고 세계에서 경제의 거의 넘버 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실버가 다 중국으로 모이고 당시 중국에서 만들었던 도자기, 중국에서 만들었던 실크 이런 거는 정말 세계적인 명품으로 유럽에도 알려져서 막 난리가 됩니다. 근데 300년 동안 잘 됐던 것이 영원히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로 가면서 스테이지가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의 시스템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의 덫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 기술적 속박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대운하를 갔던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운하를 갔던 300년은 오케이, 노 프라브롬입니다. 19세기로 가면서 이제 철도, 기선 혹은 이런 기술적인 진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급전직하, 나락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대운하도 19세기가 되면 퇴물이 돼요. 실제로 조운이 폐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949년 이후에 그러면 대운하는 역사 속의 유물이 돼서 방치됐을까요? 아니요. 모택동 혹은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놀라운 재주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15세기가 아닙니다. 20세기의 일이에요. 신중국은 1949년 이후에 대운하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알뜰하게 재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기차, 자동차, 항공기가 막 하는 상황에서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 북쪽에 있는 석탄을 남쪽으로 운송하는 데 씁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북매남운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의 석탄은 남쪽으로 운송하는데 운하를 씁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물건이거든요. 운하를 가지고 활용해요. 두 번째, 남쪽에는 물이 많고 북쪽에는 물이 없다 그랬죠.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옮기는 데 씁니다. 이게 유명한 남수북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와서 2014년에 중국 공산당은 대운하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이 등재되는 바로 그 해예요. 2014년에 중국에서는 대운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대운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였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금기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운하가 세계문화에 등재됐던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알리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때에 그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직접 대운하에 가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냄새가 풀풀풀풀 100m 너머에서도 다 냄새가 나는 지역이 제가 3년 후에 자, 운하에 대해서 정비하기 시작했던 2007년에 찍은 사진을 보시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는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왼쪽은 항주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양주라는 도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운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하를 가는 배들이 통통배들이 연결해서 가요. 맨 앞에 동력선이 있고 뒤에는 기차처럼 아무 동력이 없는 물건만 실은 배들이 쭉 가는 겁니다. 자, 이랬던 운하가 계속 2014년에 올라가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운하, 영어로는 그랜드 커넬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이게 경항대운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세 운하를 합합니다. 첫째는 경항대운하, 두 번째는 수당대운하, 세 번째는 절동운하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이시죠? 경항대운하가 있고 수당운하, 절동운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로 포괄해서 대운하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랑 연결이 되냐면 왜 수당운하를 연결했느냐? 수당운하의 종착점은 이쪽 서쪽으로 가서 낙양에서 끝나고 낙양의 옆은 장안이죠. 장안은 1대1로의 1대에 해당하는 육상실크로드의 출발점입니다. 이쪽에 절동운하는요, 항주에서 남쪽에 있는 절강성의 영파로 연결합니다. 영파는 바닷가에 있거든요. 이 바닷가인 영파 지역은 바로 1대1로의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1로, 2루의 연결점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1대1로 그림이에요. 육상 실크로드 빨간 줄, 해상 실크로드 파란 줄이죠.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라시아 내리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요.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의 판도를 크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쪽 다 연결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시안, 서안과 이 천주 지역이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이게 벨트인데 이 벨트가 연결이 안 돼요. 바로 이 벨트를 뭐로 연결하느냐? 대운하 벨트를 통해서 연결해 놓는 겁니다. 대운하가 딱 있음으로써 서안과 천주 지역이 즉 중원의 실크로드로 출발한 육상 실크로드의 출발점과 해야상 실크로드로 출발하는 항구 도시가 운하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을 전후해서 중국에는 정말 운하열, 중국어로는 윈허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하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국에 안 알려졌어요. 왜냐고요? 금기어였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저는 이거를 혼자 연구를 했던 거죠. 사실 20년 동안 대운하, 중국의 대운하에서 연구한 학자는 사실 전 세계에서 사실 거의 저 말고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 운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뒤늦게 관심이 됐고 제가 2011년에 책을 냈고 2021년에 책을 냈습니다. 대운하라는 책을 써서 냈는데 2011년에 책을 낼 때 언론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2021년에 낼 때 모든 언론에서 많이 잘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거는 다분히 제 이 전책과 후책에 학술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앞에 책이 더 학술적으로 우수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워낙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전혀 이제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운하를 다시 운하열이 불기 시작하면서 2011년 책과 2021년 책 모두 다 번역을 하겠다고 작년에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판권을 사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중국 사회에 저의 연구가 조금 알려지게 되면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또 교류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운하가 왜 뜹니까? 이거는 다 나름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가 뭐로 연결되느냐?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키워드로 장성을 자랑했습니다. 만리장성이죠. 그러나 만리장성은 의미가 뭡니까? 만리장성의 상위 개념은 유목세계와 정주세계의 단절이에요. 충돌입니다. 너네 오지 마. 이런 뜻이죠. 우리도 안 갈게 하고 장성에 담을 쌓아놓는 거죠. 단절입니다. 이게 21세기의 가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거를 엉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날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역사 속에서 찾은 겁니다. 바로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운하에서 찾은 거죠. 왜냐? 대운하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커넥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선으로 등재를 하고 중국의 문화 기호를 장성도 있지만 장성만이 아니라 대운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중국을 옆에 놓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중국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제 이번 네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한 것 중국의 수도가 어디다? 베이징. 베이징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죠? 대운하. 자, 대운하와 베이징만 이해해도 저는 큰 맥락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 수도가 베이징이 아니었다면 한중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도가 베이징이 아니라 즉 쿠빌라이와 영락제와
모택동이 없어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수도가 베이징이 아니라 만약 서안이라면, 만약 남경이라면 한반도가 중국에게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중국의 핵심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외국이 바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죠. 중국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자세를 한 번 정도 상기하는데 저의 이 중국에 대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